이성계 역사문화탐방. 저희는 지금 마이산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 마이산이 어떤 곳이죠?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네. 마이산 정말 귀 말 말 귀 귀를 모양, 닮았다고 하는데. 말 귀 모양을 닮았다. 이제 멀리서 볼 때는 말 귀, 네. 귀 모양인데 네네. 또 가까이 와서 보니까 또 굉장히 색다르고요. 지질이 정말 색다르네요. 이게 중생대 백악기 지층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암과 이암, 그러니까 이제 모래하고 그다음에 진흙이 서로 뭉쳐서 네. 퇴적돼서 만들어진 산이라고 하고요. 저렇게 이제 빵꾸가 뻥뻥뻥 뚫어진 게 이제 타폰인데. 타폰이? 아까 제가 이제 만들어진 게 중생대 백악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룡시대란 말이야. 공룡시대.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면 공룡들이 이렇게 발자국을 핥혀서 저렇게 돌이 떨어져. 농담이에요. 자, 그냥. 근데 왜 연관해서 이것이 한번. 이성계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성계가 이제 이성계를 전국적인 영웅 스타로 만들어진 게 이제 황산대첩이잖아요. 황산대첩, 그렇죠. 네, 황산대첩을 치르러 가기 전에 네. 이성계가 꿈속 잠은 사람이 자야 되니까 네.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서 최영은 인물이 아니고 네. 너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치 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너에게 뭘 주겠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주겠다. 근데 이 자가 보니까 금으로 만든 자였던 거죠. 이성계는 뭐 그 꿈을 꾸고 나서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겠죠. 황산대첩이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다가 요 마이산을 들리게 됐는데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꿈속에서 봤던 아. 신선이 나에게 금척을 줬던 네. 그곳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마이산이? 네, 마이산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한 100일간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 이제 그 기도를 했던 기도처가 바로 요 은수사. 라고도 하죠. 왜 아무래도 은수사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처를 보면 대개 보면 맑은 물이 있는 곳. 맑은 이게 물. 물이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식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물이 또 깨끗함, 네. 정결함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뭔가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기도를 하려면 매일마다 그 물로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맑은 샘물 옆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성계가 100일간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물이 너무나 은빛처럼 맑았다. 해가지고 그 사찰 이름을 은수사라고 했고 뭐 아까 그 청매실나무 청배실나무 네, 네. 100일 기도를 끝낸 기념으로 이제 이성계가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기념 식수를 냈다. 와. 라고 하는 저 청실변나무가 600년이 더 그렇죠. 한 지났다는 65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선왕조 건국 초기와 관련된 온갖 설화가 몽땅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마이산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금척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여기도 이제 해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금척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그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왕권을 의미하는 금으로 만든 자를 받은 곳.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저번에 오목대 이목대 때도 고종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대한제국 때 최고 훈장이 그래서 금척 대훈장 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죠? 이게 금척 대훈장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렇죠. 조선왕조에서도 이성계가 본격적인 그 국가 경영을 꿈꾸었던 마이산을 그만큼 중요시했다. 최고 상징이 됐겠네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는 뭐 무궁 최고 높은 게 무궁훈장인가요? 네네. 훈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네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왕 용상 뒤에 보면 병풍 있잖아요. 그렇죠. 병풍에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1월 오봉도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월 오봉도 가만히 보니까 산이 둥글둥글해요. 우리나라 산은.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막 설악산이나 금강산 뭐 1만 5천 봉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둥글둥글한 산 5개. 아무래도 그걸 이제 덕치와 인치를 강조하는 이제 그걸 상징하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월 오봉도의 봉우리하고 요 마이산이 똑같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조선시대의 왕권을 상징하는 산 자체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뜻깊은 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명나라에서 이제 홍건적이 출연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려로 침략을 하게 되는데 홍건적과 이성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홍건적과 이성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계가 이제 등장을 한 게 1356년 쌍성 총관부를 탈환할 때 역사 속에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이자춘
하고 같이 오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전국구 스타가 된 게 1362년 바로 이제 홍건적을 토벌하면서 이게 개경이 점령이 되거든요. 홍건적에 의해서 홍건적에 의해서 개경이 점령되고 그때 왕이었던 공민왕은 저기 경상도 안동까지 안동까지 이제 피신을 했던 그랬다고. 이제 노국공주와 피신했던 상황인데 그런 국가 어떻게 보면 대란의 위기였죠. 대란의 위기에 이제 개경을 탈환하는데 최선봉이 섰던 부대가 1등 공주. 그렇죠. 이성계 부대였고 그래서 홍건적을 격퇴하고 개경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두각을 그렇죠. 약관 20살, 20살의 젊은 청년인데 뭐 실제로 아까 뭐 이성계가 30년간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약간은 그 두 가지로 배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무신정병기에 보면 이제 고려 후기에 보면 무신들은 사병 집단을 거느리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최씨 무신 정권에 보면 삼별초 이야기를 하죠. 좌별초, 우별초 그러는데 그 친구들도 약간은 사병 성격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제 이성계의 군사력의 원동력은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 태무친이요. 태무친 같은 경우도 이제 백호제, 천호제로부터 이제 베이스를 두거든요. 원래 이제 무력의 기반이 100명 기병대, 그 다음에 이게 더 커지면서 1000명 기병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징기스칸이 세계를 경영하는 베이스가 된 걸 우리가 천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성계에게도 아무래도 이제 몽고족 그 영향을 받았던 그런 쌍성 화주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이성계도 아마 그런 형태의 굉장히 기동력이 빠른 그다음에 약간 사병 형식의 그런 부대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혹시 뭐 가별초라고도 라고도 조금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되게 이제 그 이성계도 처음부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한사가 이제 전주에 있다가 이제 함흥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약 170여 호 아마 거기에서부터 아마 가별초의 기원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 조직이 이제 뭐 이한사라든가 이행리 쭉 거치고 그러면서 뭐 이자춘을 거쳐서 이제 완전한 군사 조직으로까지 발전했고 그걸 이성계가 이어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건적을 무찌르면서 공민왕의 큰 총애를 받았겠네요. 뭐 아무튼 뭐 신임을 받았을 거예요. 네, 신임을 이제 받았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한꺼번에 이제 큰 벼슬을 받지는 못했고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이성계가 이제 동북면 병마사까지 이제 직위가 올라가는데 분명히 큰 기여를 했고 동북면 병마사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북면 병마사가 됐다는 이야기는 동북면의 병권 자체를 이성계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이성계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가별초와 같은 군사 조직을 완벽한 군사 조직으로 만든 때가 그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과 공민왕이 자기 최고 어떤 그 수건 사업이었던 요동 정벌을 이제 이성계에게 이렇게 맡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 그 1970년도에 1370년도에 요동 제1차 요동 정벌을 시도를 해서 수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싸움이다라고 이제 봐지는 게 이제 그동안 고려 말의 싸움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몽고와의 싸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거란족, 여진족 아니 뭐 거란족과의 싸움 아니면 뭐 나중에 있는 임진왜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볼 때 수성전이에요. 수성전.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키는 싸움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이성계의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빼앗는 싸움이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뭐 초기 고구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하는 오녀산성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뭐 천혜의 요지라고 불릴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 산성이란 말이에요. 뭐 졸본의 그렇죠. 고구려 초기 중심지입니다. 고구려 초기 중심지였던 그 오녀산성에 있던 이제 적군을 격파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성계가 가지고 있던 활솜씨라든가 이제 편전. 을 사용해서 이제 적군의 기선을 제압을 했다든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성계가 이때 보면 침략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몽고족의 전투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상대방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멸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군으로 만드는 기법. 아군으로.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투력을 계속 어떻게 보면 증가시키죠. 네. 증가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요동정벌이 고려라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요동정벌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이성계가 활동 영역을 만주 쪽으로까지 넓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요즘으로 따지면 다국적 군대의 기반을 만들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또한 요동정벌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제 고구려 이후에 네. 처음으로 요동을 다시 점령했다 이렇게 또 의미를 또 부여하더라고요. 그 부분 또한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지키지 못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고려 시대에 보면 지키지 못한 싸움에 이제 두 개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윤관의 동북구성 그다음에 윤관의 동북구성은 그래도 교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자세히 나오는데 이성계의 이제 요동정벌은 거의 그냥 묻히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간이 그만큼 더 짧았기 때문에 이제 아쉬웠다. 점령은 측면은 했는데 있죠. 예.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 고려의 어떤 힘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철수하게 됐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15,000명의 병력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기도 했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윤관의 동북구성보다도 지키기가 더 힘들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지역이 워낙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는 지대였기 때문에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동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압록강 너머에 있는 오녀산성이라든가 뭐 그 정도는 그래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성계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남죠. 어쨌든 1차 요동정벌은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388년 제2차 요동정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화도 회군이 일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한 번도 역사 중에서 가장 어떤 그 논쟁이 많은 것이 사실은 유화도 회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화도 회군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1차 요동정벌은 그때는 확실히 뭐 아무도 임자가 없었던 무인지경.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군벌이라든가 이제 일제 강점기로 따지면 마적들이 존재하던 오합지졸의 시절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 요동정벌 시기는 명나라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몽고 세력들을 몽골 고원으로 몰아내요. 몽골 고원으로 몰아내고 이제 요동 지역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상태에서 쌍성총관부를 돌려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쌍성총관부를 돌려달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 왕이었던 우왕과 채영이 약간은 친원적 외교 정책을 사용하죠. 그런 부분이 명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 왕실의 친원적 외교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고려에게 너희 이러려면 쌍성총관부 돌려줘라. 왜 그러냐면 원래 그 땅은 원나라 땅이었는데 이게 원나라를 계승한 게 우리 명나라니까 이제 과거 원나라의 땅을 우리 명나라가 다 가져가겠다.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무리한 요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볼 때는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세력이었던 명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땅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볼 때는 갈등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을 바꾸면 되는 거죠. 명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뭐 축하 사절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반원 정책을 보다 뚜렷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그런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우왕하고 최영은 반명 정책 아니면 친원 정책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그거에 대한 반발로 어떤 쌍성총관부를 다시 달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정벌을 이성계에게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 볼 때는 항상 이제 명이 그 몽고와의 싸움 그다음에 또 만주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고려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1870년에 한번 압록강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고려를 완벽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속국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명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원가의 싸움 그다음에
또 요동 경력, 더 나아가서는 여진족까지 이제 완벽하게 장악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차원에서 고려에게 너희들 외교적 포지션을 확실하게 하라라고 요구를 했던 차원이고요. 만약에 쌍성 총관부를 돌려줄게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명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제 고려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굳이 따지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영 장군과 우왕은 요동정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네, 그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계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계의 입장이 더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우왕과 최영보다 이성계의 입장이 더 애매하다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성계 같은 경우 뿌리가 여진족 그다음에 만주 지역에도 어느 정도 세력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쪽 정서를 아주 잘 그렇죠. 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기회에 그 이성계 입장에서 볼 때도 요동 지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마 계기로 만드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성계는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때가 아니다라고 가장 이야기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기가 장마철이었다는 거. 6월 달. 그다음에 6월 달이면 한창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하기는 좀 명분이 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세운 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요? 소위 네 가지 불가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를 이제 그걸 내세워서 그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명과 명의 4대 국가 이제 종속된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오명을 쓰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아마 이성계가 그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 세력으로 편입을 되잖아요. 아마 그러면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이성계는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계가 이제 새로운 나라 경략을 꾀야 한다라고 한다면 영토를 확장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민심을 얻는 게 우선이냐 그렇죠. 여기에서 이성계는 결국은 민심을 선택했다. 이게 뭐 장마철이네 뭐네 이런 건 솔직히 하면 핑계죠.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핑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뭐가 있냐면 이성계 군대는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군대였다라고 한다면 장마철에 만주 지역에서는 아마 기동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제 그 측면은 이성계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속성상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성계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에 하자. 가을에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요동정벌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 건 아니고 상황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